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은 피보험 이익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언급했던 피보험 이익이고, 어, 이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수업, 해상보험의 수업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해상보험과 관련된 용어들,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손해보험, 그 중에서도 이 적하보험, 해상보험과 관련해서는 이 피보험 이익의 개념을 알아야 뒤에 나올 뭐 여러 가지 법정보험 가액이라든지 협정보험 가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의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피보험 이익에 대한 개념은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로부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 이렇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데, 어,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상법에서는 보험 계약의 목적이 이제 피보험 이익의 이라는 개념과 관련되어진다,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의 목적이 있고 보험 계약의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보험의 목적은 우리가 보험에 드는 애들 있죠. 대상 물품, 뭐 선박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애들이 보험의 목적물 혹은 대상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보험 계약의 목적, 그러니까 인슈런스 컨트랙트, 보험자와 피보험자 혹은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보험 계약의 목적은 그러한 대상물이 있고, 그리고 그 대상물에 대해서 소유나 점유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보험 대상물의 이해관계가 보험 계약의 목적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물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물건은 보험의 대상은 맞아요. 대상물은 맞는데 그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과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도 있을 수 있고 점유권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과 이 물건 사이에 있는 이해관계. 그게 보험계약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란 거를 좀 쉬운 말로 뭐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물건의 관계는 뭐죠? 어떤 이해관계가 있죠? 소유권이 있죠. 권리권자와 어떤 대상 물품에 있어요. 이 권리권자와 이 대상 물품 사이의 이해관계는 뭐죠? 이 권리를 이용을 해서 뭘 할 수 있는 행위죠. 뭐 처분권이 됐든 수익권이 됐든 담보권이 됐든 그 물건 자체가 보험 부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과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보험 계약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위험이나 손해 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됐을 때 대상 물품이 부보하는 대상이 그런 위험이나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한 손해로부터 실손 보상의 원칙에 입각해서 잃어버린 손실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이 보험 계약의 목적이 만약에 물건 그 자체라면 이해관계가 아니라 물건 그 자체라면 예를 들어서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손상됐을 때 좀 더 이해를 좀 쉽게 하고자 한다면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그 자동차를 사고 나기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느냐? 없죠.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뛰어난 엔지니어가 있더라도 한번 사고가 난 차를 사고 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글쎄요. 무슨 뭐 공상과학 영화처럼 도루마무를 해서 되돌리든지 시간을 되감든지 아니면 뭐 인버전을 하든지 그렇죠? 예. 그거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우리가 상상 속의 일인 거고 아무리 뛰어난 엔지니어라도 사고 나기 전과 동일한 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가치라는 게 사고 나기 전 상태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다면 박살이 나서 50이 됐어요. 아무리 수리를 잘해도 다시 100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그 자체를 원상복구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은.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차가 있는데 차를 보험에 들었는데 내가 저 차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뭐 알고 있죠. 차를 사면 이제 중고가 되면 이제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뭐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의 가치가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5천만 원짜리 차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2,500만 원의 가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차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처음에 어떤 소유권의 이해관계 그게 처음에는 내가 5천짜리 물건을 샀으니까 5천이었다가 사고로 인해서 2,500으로 줄었죠. 근데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 줄어든 만큼을 실제 입은 손해만큼 보상하면 차의 가치는 2,500이 됐고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2,500을 받으면 이거 2,500, 이거 2,500 해서 5,000이 되죠. 그거는 내가 사고 나기 전과 사고 난 후에 나의 경제적 어떤 득실이 같아집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를 가져와서 차를 사고 전으로 되돌리지 못하니까 그냥 잃어버린 가치만큼을 뭘로 줬다? 돈으로 줬죠. 왜 돈으로 줬어요? 예. 물품 자체가 보험 계약의 목적이 아니라 물건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가 보험 계약의 목적이기 때문에 요 이해관계가 가치가 하락했다면 그 하락한 만큼 메꿔주면 되잖아요. 보험에서. 그건 가능하죠. 5천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나서 2,500만 원이 됐을 때 이거를 다시 5천만 원으로 다시 만드는 건 어렵지만 5천만 원짜리 물건이 2,500만 원으로 가치가 하락했을 때 떨어진 가격만큼 돈으로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해지죠. 사고 나기 전과.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그래서 보험의 어떤 보험 계약의 목적이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해관계, 경제적 어떤 득실 이런 것들이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 피보험 이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하물이죠. 적하라고 하죠. 우리 뭐 적하보험 얘기하는 하물,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 그렇죠? 그래서 운송 도중에 물품에 대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해상보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선박 그 자체도 보험 부보의 대상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적하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물품에 대한 매도인이나 매수인, 수출자 내지는 수입자가 그 물품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죠? 선주죠. 혹은 운송인. 자, 그리고 피보험 이익의 대상으로 희망 이익도 있어요. 그 희망 이익은 뭐냐면 화물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달리 말해서 기대 이익을 말합니다.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보험 부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물건을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어떻게 보면 미래 실현 가능한 미래 기대 이익을 보험에 부과를 하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사실 보험 부보의 대상이 물건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미래에 발생할 나의 희망 이익을 보험에 부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따로 보험을 듭니까? 따로 보험 들진 않아요. 실무적으로. 근데 그렇게는 해요. CIF 가격에 인커텀스에서 우리가 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CIF로 했을 때 뭐 ICC 조건으로 해가지고 희망 이익을 더해서 UCP 600이 그런 규정이 있죠. 110%로 보험 부보한다. 물품의 가격에 110%로 보험 부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그 10%는 뭐겠어요? 기대 이익이죠. 희망 이익이죠. 그런 식으로 보험 부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해상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 이상으로 보상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110%냐? 물건의 가격은 100인데 보험을 어떻게 110%로 드느냐? 그 10%는 통상적으로 인정해주고 허용해주는 거죠. 이 적하 국제무역에서 그런 부분으로서는 그거는 인정해주는 건데 예외로서 예를 들어서 뭐 150%로 든다든지 200%로 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이 돼서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초과 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품의 가치란 게 시기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게 있느냐? 석탄이나 석유 같이 국제 시세가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뭐 경제 상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유가가 계속 변동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보험 들었을 때는 가치가 100이었는데 유가가 점점 올라가 가지고 뭐 150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 그럼 그 인상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보험 계약 체결할 때는 물품의 가치가 100이어서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100이어서 100에 대해서만 보험 계약 체결하고 보험료를 냈는데 물건의 가치가 150이 된 거야. 그러면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로 보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임도 이거는 이제 수출자, 수입자, 무역하는 사람하고 상관없죠. 선박을 이용을 해서 해상 사업을 하는 사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후불 운임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미래의 기대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았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희망 이익이 있는 것처럼 운임도 선박을 운영하는 특히 선박에 대해서 선박보험을 부보하는 운송인들이 운임을 하나의 미래의 실현 가능한 기대 이익으로서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선불 운임 같은 경우에 미리 선불로 운임을 받아서 운송을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목적지까지 화물을 안전하게 도착을 시켰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이나 희망 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선비가 있습니다. 디스버스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선박 운용 비용이다. 그래서 선박을 운용하고 운항하는 데 있어서 지불되는 여러 가지 비용입니다. 뭐 검사료, 하역비, 창고료, 포장비, 자재비 뭐 등등등등등 많아요. 이 들어가는 항목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종의 선박을 운영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운송 서비스가 결국에는 해상 사업이죠.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해상 사업인데 이 해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박 그 자체 외에도 선박을 운영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수 비용을 뭉뚱그려서 그냥 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수입세란 부분도 보험 부보의 어떤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입 신고 전에 보통 물품의 손상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물품의 가격을 후불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100짜리 물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역해가지고 이렇게 통관할 때는 가치 손실에 대한 부분을 몰랐어요. 그래서 100에 대해서 관세를 냈는데 알고 보니까 물건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00의 물건의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관세법의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원래는 뭐 이게 뭐 이것에 대해서 뭐 면세라든지 뭐 아니면 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예외적으로 하고, 뭐 그거는 이제 관세법에서 나눌 내용이고, 관세법을 여러분들 뭐 보험 수업 듣는데 관세법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내지 않아도 된 세금을 냈을 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손실로 보고, 그것을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도 보험 부과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잘 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국내에서. 자,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의 목적, 보험계약의 목적이고, 영어 표현으로 피보험이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nsurable interest라고 합니다. 우리가 interest가 이익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insurable이라는 것은 뒤에 전미어가 A, B, L이죠. 그래서 보험에 들 수 있는 이익, 부보 가능 이익입니다. 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이익. 어떤 이익? 특정인이 보험 목적물, 대상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 그거를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그러면 물품에 대해서는 하주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선박에 대해서는 선주나 운송인이 가지고 있는 뭐 소유권 내지는 운용권 이런 것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고, 하물 그 자체가 아니라, 선박 그 자체가 아니라 하주나 선주가 그 하물이나 선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험계약의 체결 목적으로서, 그리고 보험을 부보할 수 있는 인터레스트로 본다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 목적물, 보험의 대상물이 있고 특정인하고의 이해관계가 있죠. 요게 insurable interest, 피보험 이익이 되는 것이고, 요 피보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물건의 가치가 10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insurable interest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얼마인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피보험 이익을 가치를 평가했을 때 나오는 것이 보험 가액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파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보험 계약상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 쉽게 말해서 부보되는 대상은 보험 계약의 목적, insurable interest입니다. 그래서 이 insurable interest가 존재해야지만이, 이게 만약에 없다면 보험 계약의 존재의의가 없어져요.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 이해관계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보험의 피보험 이익의 확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집, 내 차, 내 물건에 대해서 보험 들 수 있는데,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물건에 대해서 보험 들 수가 있나요? 없죠. 왜 내가 내 친구의 집을 보험에 못 들까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보험에 넣지를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남의 물건과 나는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내가 보험을 들 거면 그 대상물하고 내가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됐든 수익권이 됐든 담보권이 됐든 질권이 됐든 유치권이 됐든 뭐든. 자, 보험 가액은 그럼 뭐냐? 보험 가액은 이 피보험 이익이라는 게 제각각인데 계산을 해봐야 돼요. 경제적인 가치로서 밸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물건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이다. 뭐 10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0은 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에 붙일 수 있는 맥시멈입니다. 최고 한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1000인데 2000으로 보험을 못 들죠. 왜? 계속 강조하죠. 뭐 때문에?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서.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더 많이, 더 넓게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곧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 있는 맥시멈, 한도예요. 자, 근데 내가 그 이해관계가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쳤을 때 그 1000만큼을 다 보험에 드느냐? 그건 꼭 아니에요. 1000 중에서 일부만 보험 들 수도 있고요. 한 반만 보험에 들 수도 있고요. 다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보험료라는 걸 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생깁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실 보험료 지출이라는 게 그냥 비용이에요. 발생되는 비용이죠. 그래서 사람은 결국 사람이든 기업이든 지나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라고 했을 때 그 1억에 대해서 전체를 다 보험을 든다는 것이 보험료의 부담, 막대한 부담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줄이고자 하죠. 그래서 그 경제적 이해관계 전체를 보험 부보에 보험 부보를 하기보다 일부만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중에 보험 부보의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정한 부분 있죠. 그걸 이제 약속한 부분 있죠. 약속해서 정한 부분, 그 부분을 보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험 금액을 기초로 해서 보험자는 보험료를 산정해서 보험료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서 보면 subject matter, 보험에 든 대상물, subject matter insured라고 하면 보험에 든 대상물, 목적물,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그 객체죠. 자동차든 보험이든 자동차든 아니면 뭐 선박이든 화물이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피보험이익에 결부되어 있지만 피보험이익 그 자체는 아니고 그 하나의 어떤 객체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subject of insurance, 보험의 목적, subject가 이제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보험의 목적, 더 넓게 봐서 subject of insurance contract,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거는 피보험 이익과 가까운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많은 수의 교재나 책에서 보험의 목적과 보험 계약의 목적을 혼돈해서 쓰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좀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하기 좋게 보험의 대상물, 보험의 객체, 보험의 목적물, 대상, 요것과 이것과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보험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그게 피보험 이익이고 insurable interest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보험 이익은 언제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피보험 이익은 기본적으로 보험 원칙입니다.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란 거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돼요. 사고가 났어.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근데 피보험이익이 없어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상해 줄 게 없어요. 어떤 물건이 박살났는데 그 물건하고 보험 든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면 보험회사가 뭘 보상해 주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이 사람 물건이 아닌데. 보험에 든 사람이 저 물건하고 아무런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뭐 소유권이든 담보권이든 뭐 수익권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보험회사가 왜 이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죠? 이게 되려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그냥 내가 지나가는 차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롤스로이스가 보여요. 아 그럼 내가 이제 보험회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지금 방금 지나간 저 롤스로이스를 내가 보험 들게요. 보험료 내고 그 롤스로이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죠. 사고 나면 내가 보험금 타는 거죠. 사고 안 나면 내가 그냥 보험료 내고 끝인 거죠. 잃어버린 거죠. 이건 뭐랑 비슷해요? 도박이랑 비슷하죠. 네. 내가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 있다? 도박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약 체결 시점에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고가 날 때는 손해를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고 난 물건과 내가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는 왜 없어도 됩니까? 이게 앞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미래의 기대이, 미래의 희망이. 그리고 우리가 보험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살펴볼 때는 어떤 보험계약이 가능했어요? 포괄예정 보험이 가능했죠. 내가 나중에 몇 달 뒤에 미국으로 물품을 하나 운송할 건데 1년으로 보험을 들어요. 이런 식으로. 아직 그거 배에 출발 안 했어. 미래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보험계약 체결하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내가 미국으로 물건을 보낸다고 칩시다. 근데 보험계약은 체결했어요. 나는 어떤 상태죠? 보험계약은 체결했지만 피보험이익은 없는 상태죠. 근데 한 달 뒤에 내 물건이 이제 부산항에서 선적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출발을 했어요. 내 물건이 배에 실려 있어요. 해상 사업 도중에 사고가 나면 내 물건은 손실을 볼 것이고. 그러면 나는 한 달 전에 계약 체결하는 시점에는 피보험 이익이 없었지만 물품이 선적되고 나면 뭐가 생기는 거죠? 그 물건과 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죠. 사고 나면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나한테 보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고 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선화증권을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보험금 청구할 때 선화증권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해상 운송 도중이었던 물품의 어떤 권리권자로서 내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그 물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보험금 청구 시에 선화증권이 제시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MIA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고가 난 후에 보험은 못 든다. 그렇죠? 사고 나기 전에 위험의 발생 가능한 확률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데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제 그게 확률이 아니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는 사고가 날지 안 날지의 확률이 그냥 뭐 0.1% 뭐 이런 거였다가 사고가 났어. 그럼 100%가 된 거죠. 미래의 어떤 확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사고가 났으면 이미 피보험 이익이 상실됐죠.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갖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나기 전에 100원이었지. 그거 사고 났어.
100원이 그 물건이 없어졌어. 그러면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이해관계가 날아갔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사고 난 이후에는 보험을 들 수가 없다. 자, 근데 뭐든지 예외가 있죠. 이 법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짜증나는 게 예외예요, 예외. 보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원칙이 소급보상입니다.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게 MIA 6조인데 MIA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수업 초반에 얘기했죠. 2주차 때인가? 영국 해상보험법입니다. 영국 해상보험법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보험과 관련된 110년 전에 만든 가장 중요한 보험의 어떤 중고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MIA의 문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인용돼서 강의 자료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수업 내용으로서도 말로서라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MIA의 내용이다, MIA에 규정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거기서 왔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고, MIA 6조의 1항 그리고 단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 목적물이 멸실 여부를 불문함이라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보험자는 알았어, 사고 난 거. 그리고 보험자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요 경우만 빼고 어떻게 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후까지 피보험 이익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출력을 하거나 했을 때 어디다가 사선을 그으면 되냐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두 번째 줄에 무슨 조건, 이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에는 한 다음에 사선을 딱 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줄에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사선을 딱 그어요. 그러면 경우에는 피보험자,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중간부터 세 번째 줄 끝부분을 블럭 처리를 해요. 블럭 처리를. 그런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멸실 여부를 불문함이라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 후까지 피보험 이익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뭐라고 했어요? 손해 발생 시에는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피보험 이익이 없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앞에 슬라이드랑 지금 뒤에 슬라이드랑 이유가 다르죠. 말하고 있는 바가 다르잖아요. 앞에서는 안 된다 했는데 여기서는 된다며. 그럼 그 차이는 뭐죠? 첫 번째 줄에 있는 저거죠. 멸실 여부를 불문함. 보험 목적물. 그러니까 보험 목적물은 여기서 말하는 보험 목적물은 선박이나 화물을 말하는 거죠. 그 선박이나 화물이 멸실 여부 불문함이라는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고 났을 때 피보험 이익이 없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소급보험으로 요 말 멸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요 조건으로 보험을 드는 경우가 언제냐?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 물품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경우에 듭니다. 그래서 이 소급보험이 그 어떤 보험의 효력과 관련해서 보험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했죠. 예전에 통신수단이 원만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망망대해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오는 화물의 상태가 좋은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보험에 든다. FOB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저게 좋은 상태로 실려오는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보험에 난 든다는 거예요. 그 경우이거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소급보험이 적용되는 게 어떤 경우라고 했죠? 운송 중에 주인이 바뀌는 경우. 운송 중 전매의 경우. 이거는 물품이 선적항에서 선적될 때 내가 물품 상태를 체크하고 물품을 싣고 보험에 든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사람이 구매를 해가지고 운송 도중에 물건을 사기 때문에 물건의 상태를 내가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 상태에서 보험에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lost or not lost 소급 보상에 대한 조항을 넣게 마련이고 보험 계약에 그 경우에는 사고가 났어. 이미 사고가 났죠. 그러니까 내가 보험 계약 체결하기 전에 뭔가 이벤트가 생겨서 그 물건이 없어진 거죠, 이미. 근데 난 그건 모르고 있다는 거고. 이미 문제는 터졌지만 난 모른 채로 물건 샀고 보험에 든 거니까. 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급보험에 우리가 앞에서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에 여러분들이 블럭 친 거 있죠. 사선으로 블럭 친 거. 그 내용이 또 중요해요. 왜? 소급보험이 적용되려면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속이는 건 없어야 돼요. 내가 이미 사고 난 거를 알고 있었어. 근데 보상받기 위해서 모른 척 했어. 그러면 은폐, 사기, 최대 선의 의무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존재 시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소급 보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소급 보상의 경우에는 예외다. 이건 소급 보상은 철저한 예외 조항입니다. 예외 조항. 원칙은 사고 발생 시에는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피보험 이익이 없는 해상보험 계약. 피보험 이익이 보험 계약의 목적인데 보험 계약의 그러니까 목적 없는 보험 계약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없는 해상보험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길 가는 롤스로이스 얘기를 했죠. 길 가는 롤스로이스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지 안 할지를 내가 보험회사랑 도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MIA 제4조 도박 또는 사행 계약의 무효에 따르면 이 해상보험 계약 사행이나 도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계약은 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보험금이 나오거나 하진 않을 텐데 어떤 게 그러면 사행이냐 도박이냐 그 중에 첫 번째 피보험 이익이 없는데 보험을 넣는다. 그거는 사행 또는 도박 계약이다. 딱 그건 거죠. 길 가는 차 붙잡고 남의 집, 남의 재산 이걸 내가 보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에 넣으려면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피보험 이익의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 이익은 적법한 상태여야 돼요. 합법적이어야 돼요. 뭔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어려운 말보다 이런 표현이 더 낫겠네요. 예를 들어서 작물, 밀수품, 절도품 이런 것들 보험 부과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아니 이거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마약이 있다고 칩시다. 내수 중에 마약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원치가 있다고 칩시다. 불법 시장에 유통했을 때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미국으로 보내려 해요. 그래서 비행기에 실어서 마약 100억치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찾아갑니다. 내가 미국으로 코카인을 수출합니다. 운송 도중에 분실, 파손, 우려가 있으니까 보험계약 체결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적법한 물건이 아니죠. 합법적인 물건이 아니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죠. 내가 100억치의 마약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죠. 내 거니까. 근데 합법적이지 않잖아.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죠. 이거는 보험 부부, 피보험 이익, 그러니까 insurable interest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성이 있어야 돼요.
금전적으로 확정되고 누구 거냐?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는 앞서 우리가 봤던 소급보험과도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 이익이 정해지지 않으면 손해도 확정되지 않을 뿐더러 도대체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험회사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근데 오케이,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해야 돼? 라는 문제가 직면해요. 100만 원짜리 물건이 100만 원의 보험을 들었고 100만 원짜리 물건이 다 사라졌다. 그럼 보험회사가 100만 원 주면 되잖아. 근데 피보험 이익이 없다라고 치면, 혹은 피보험 이익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확정성인데, 금전적으로 딱 얼마 혹은 뭐 누구한테 기속되는지 이게 딱 정해져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계산을 해가지고 보험금 보상 얼마 이게 나올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거냐 이거, 얼마냐, 명확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피보험 이익이 얼마인지. 자, 그리고 이 확정성과 더불어 또 문제가 되는 게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자, 앞에서 우리가 금액이나 기속 여부, 누구 거냐 이게 딱 정해져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거를 얼마냐를 파악해 보려면 사실상 돈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게 금액이 얼마다라고 산술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인지 계산을 못해. 어떤 이해관계는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를 계산해낼 수가 없어.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10원을 줄 거예요, 100원을 줄 거예요, 만원을 줄 거예요, 100만 원을 줄 거예요. 금전으로 계산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합법적이어야 하고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인지 확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성도 있어야 됩니다. 금전으로, 쉽게 말해서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그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경영학부에서 배우는 회계에서 회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장부에 부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보험 이익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그 개념을 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보험에 들 수 있는 가치란 뜻이에요. 이게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입니다. 우리가 생명보험하고 다른 손해보험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실손보상의 원칙, 이익금지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 물품의 경제적 가치 이상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 왜냐하면 사고 나면 딱 그만큼만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물건이나 그 이해관계가 가지고 있는 딱 그 가치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에게 줄 수 있는 맥시멈인 거예요. 그 이상 줄 수 없는 거. 최고 한도라는 거죠. 최고 한도. 자, 그래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거는 정해지거나 뭐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이건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물론 정해지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실손보상 원칙에 따른 부분이고 결국은 손해보험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어떤 생명보험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어떤 보험 가액이나 이런 이슈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부분을 금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그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물보험, 그 중에서도 손해보험에서 이런 보험 가액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 가액의 종류를 볼 텐데 우리 손해보험, 특히 해상보험에서는 이 보험 가액의 종류를 크게 협정보험 가액과 법정보험 가액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협정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 시점에 현금 가치로 보상해야 된다라는 원칙인 거죠. 이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해상보험, 특히 해상보험 중에서도 뭐 적하보험이라든지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 시세가 있는 물건이면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강의 자료상에는 안 써놓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뭐 회계 쪽 수업을 들은 친구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경영학부인데 이제 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하는 친구들은 뭐 회계학 수업을 들었을 것 같은데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란 게 회계적으로 장부 처리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사면 이제 중고가가 떨어지죠. 그 중고가는 장부가가 아니라 그 시장 가격인 거고, 이런 게 있어요. 뭐 자동차마다 좀 다르고 아니면 그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에 따라서 뭐 그 처리 방법이 그게 뭐 금융자산이니 뭐 유형자산이니 무형자산이니에 따라서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좀 다를 텐데 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어차피 물건이 가치가 감소하잖아요.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사용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1년 단위로 처리를 해요. 회계적 처리를. 근데 이런 거죠. 1년 단위로 감가상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회계 연도가 보통 1년 단위로 가니까 1년마다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건데 감가상각이란 게 웃긴 게 이렇게 회계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가치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거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루 1년이 365일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가치 감소가 1년의 가치 감소가 예를 들어서 365만 원만큼만 난다라고 쳤을 때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만큼 만 원씩 가치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건의 가치라는 게. 선박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적하의 경우에도 이게 국제 시세가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어제는 100달러였다가 내일은 200달러가 됐다가 그 다음 날은 150달러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국제 시세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협정보험 가액이냐 법정보험 가액이냐 이 차이의 포커스가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론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 가액을 정할 때 보험자와 피보험자 혹은 보험계약자가 미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만나가지고 이 보험 목적물의 보험계약의 목적의 경제적 이해관계, 즉 다시 말하면 보험 가액이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이 얼마다라고 미리 사전에 정하는 거, 그거를 협상에서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협정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협정으로
협상으로 보험가액을 정하는 거. 협정보험가액. 그리고 법정보험가액이 있어요. 법정보험가액은 뭐냐면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가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면 보험가액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보험가액을 정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회계를 안 배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을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한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기계가 있었는데 작년 2019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그 물건의 가치가 1,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올해 말에 2020년 말에 회계사가 이거를 또 평가를 하면 1,000만 원이 아니라 뭐 800만 원이 돼 있거나 할 텐데 2019년 12월 31일 날은 1,000만 원이었고 2020년 12월 31일에는 800만 원이라고 쳤다면 오늘 한 9월 얼마쯤에는 이게 대충 가격이 떨어져 가면서 한 840만 원에서 850만 원 그 정도쯤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가치가 이렇게 쭉 떨어진다라고 치면. 근데 그거를 840만 원인지 855만 원인지를 계산을 한다? 회계사 불러다가? 감정평가사 불러다가? 그거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 사고가 났을 때 이 물건의 피보험이, 즉 보험가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건 사고가 났으니까. 어차피 손해사정인을 불러야 되거든요. 사고가 나면. 그래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돼서 손해의 정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된 손해사정인을 불러야 돼요. 그때 평가하자. 이게 나중에 법으로 의해서 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법정보험가액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가치를 평가하고 들어가는 것을 미리 평가했다 해서 기평가.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아직 평가 안 했다. 사고 나면 평가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평가. 우리가 결혼한 사람은 기혼자, 결혼 안 한 사람은 미혼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미리 한 건 기평가. 평가를 사고 나면 나중에 할 거야? 그거는 미평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정보험가액은 기평가 보험이고요. 법정보험가액은 미평가 보험입니다. 자,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보험이 된다는 건 알겠어. 그리고 계약 체결 시점엔 없어도 되지만 사고 났을 때는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 다 좋은데 그 물건의 어떤 경제적 가치, 어떤 보험에 들 수 있는 가치를 딱 정해놓고 보험에 드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위에 있는 협정보험가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의 가치가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뭐 1,000만 원이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보험가액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 들겠는 거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대다수가 물건의 가치를 지금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손해사정인 아니 감정평가사나 회계사 불러다가 이 물건의 가치 얼마예요?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사고 났을 때만 보겠다라는 이 법정보험가액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떤 기업이 있어요. 엄청난 기계 설비가 있다고 칩시다. 기계 설비. 그거 살 때 3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0억 주고 샀어요. 3년이 지났어요. 그 기계의 가치가 100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3년이나 지났는데. 3년 동안 썼는데. 그렇죠? 근데 100억 주고 샀기 때문에 100억에서부터 뭔가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 100만 원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100억, 그리고 이런 계산도 해볼 수 있어. 이 기계 100억짜리인데 사면 10년 써. 최소 10년은 써. 보증기간도 10년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100억짜리 기계를 10년으로 쓴다고 치면 1년에 10억씩 쓰는 거죠.
10억씩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났으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보지 않아도 한 70억 언저리쯤 되겠구나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제3자를 안 불러도, 회계사님이나 감정평가사 안 불러도 대충 산술적으로 장부로 계산했을 때 한 70억 언저리쯤 되겠구나라고 계산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할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얘가 내가 생각할 때 한 70억 정도 할 것 같은데 보험계약을 한 60억에 할게요. 그래서 보험회사랑 60억으로 보험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가치가 70억짜리 기계인데 보험을 60억으로 들어요. 혹은 70억으로 가치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70억으로 보험을 들어요. 보험회사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건을 3년 전에 100억에 샀고 이걸 기계를 10년 동안 쓸 수 있고 계산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도 보험계약 체결하고 보험료 받으면 되지 그 물건을 가치를 지금 현재 단계에서 평가한다? 일만 많아지잖아. 그 기계 보험 기간 동안 사고 한 번 안 나고 정상적으로 운행 작동해가지고 보험 기간 끝나면 자기들은 보험료만 받고 나가면 되는데 뭘 그 기계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어. 근데 그게 지금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예를 들어서 70억 언저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70억에 보험 들었어. 보험료를 납부를 하죠. 한 1년 썼어요. 1년 썼는데 기가 퍼졌네? 아니면 우리가 한 반년 썼다고 칩시다. 반년. 반년 썼어요. 70억에 보험 부부했는데 한 반년 더 썼어. 그러면 산술적으로 통박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65억쯤의 기계의 가치가 한 65억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근데 그건 추정치죠. 확실하게 해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손해사정인 부르는 거죠. 감정평가사 부르는 거죠. 이 물건의 가치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근데 감정평가 해보니까 가치가 65억이 아니고 60억이야. 이 물건의 가치는 60억입니다. 그리고 기계가 퍼지는 바람에 날아간 가치가 5억입니다. 그럼 어떡하면 돼요? 그 사고로 인해서, 고장으로 인해서 가치가 상실된 분이 정확하게 5억입니다. 손해사정인이 판단해주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한테 5억 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류나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어차피 감가상각이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굳이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고 시점에 이 물건의 가치와 그 사고로 인해서 손실된 가치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보험 가액이 아니라 보험 금액입니다. 자, 법정 보험 가액의 종류는 뭐 선박 있고 운임 있고 적하 있죠. 그래서 선박 그 자체의 가액과 거기에 더해서 뭐 선박에 들어가는 운용 비용, 선비라고 했죠. 그 선비가 포함된 비용으로서 그리고 보험을 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보험 비용까지도 다 합친 것이 보험 가액이고요. 그리고 운임도 이 운임의 총액으로서 운임의 총액에다 보험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운임으로 하고요. 화물, 상품 여기에 보험가액은 원가에 비용에 부수 비용에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보험 금액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보험 금액은 손해 발생 시에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 책임의 한도입니다. 보험 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자하고 피보험자 사이에 약속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물건이 있다고 쳐요. 근데 1000만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1000만원짜리 물건을 전체 다 보험에 들 수도 있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니까 한 5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5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냅니다.
보험 계약을 이 1000만 원짜리 물건인데 500만 원이라고 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1000이지만 이 물건에 대해서 보험 계약은 내가 5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보험료 줄이려고. 보험료 적게 내는 거죠. 사고가 났어요. 이 물건 없어졌습니다. 이 물건의 처음 가치가 1000만 원이었죠. 원래 가치가 1000만 원이었죠. 근데 난 보험 계약을 얼마에 했어요? 500만 원이었죠. 그럼 보험회사가 나한테 줄 돈은 500만 원이죠. 이때 그 1000만 원은, 이 물건의 진정한 가치인 1000만 원은 보험 가액, 보험에 들 수 있는 가능액이고요. 500만 원은 뭐예요? 보험에 실제로 든 금액이죠. 보험에 부보한 금액이죠. 그게 보험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물건이에요, 가치가. 근데 내가 이걸 2000만 원의 보험에 들어. 그러면 추가된 부분, 초과된 부분 1000만 원은 내가 있지도 않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험에 부과한 거죠. 그럼 이건 뭐에 위배해요?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죠. 이익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 즉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이 보험 가액, 보험에 들 수 있는 가능액. 그 중에서 실제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금액이 보험에 부보한 금액, 보험 금액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같을 수 있고요.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보험에 든 금액, 보험 금액을 기초로 해가지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약정이 맺어지고 이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지급을 합니다.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보험 금액에서 보험자와 보험에 든 금액에서 보험료율을 계산해서 곱해요. 그래서 그 나온 금액을 보험료로서 1년 단위가 됐든 월 단위가 됐든 일시불이 됐든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험료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사고 발생 확률이라든지 위험의 정도라든지 위험이 났을 때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아주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나오는 게 요율이고, 그걸 통해서 산정한 것이 보험료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보험 가액이 있고 보험 금액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1000만 원짜리 물건을 1000만 원의 보험을 들면 보험 가액도 1000이고 보험 금액도 1000이죠. 똑같은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풀 인슈어런스라고 합니다.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과 동일한 경우를 말해요. 이걸 이제 전부 보험 풀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일부 보험도 있어요.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을 적게 가져가는 거죠. 1000만 원짜리 물건을 내가 500만 원의 보험을 넣는 겁니다. 이거를 일부 보험, 언더 인슈어런스라고 해요. 언더 인슈어런스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험료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있죠. 자, 1000만 원이 있고 물건의 가치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보험을 500에 들었어요. 근데 이 물건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1000이 날라간 거죠. 근데 난 보험 계약을 500 했기 때문에 500만 받아요. 이건 문제없어. 이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갈 거예요. 자, 근데 1000만 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내가 500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사고가 났네.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손실된 금액이 300이야. 300. 그러면 보험자가 300을 다 주냐?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1000짜리가 이때까지는 내가 이 물건을 보험에 들 때 나만 1000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치가 1000쯤 될 거라는. 근데 내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500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 500으로 보험 드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물건의 가치를 평가해 보진 않았어. 근데 이제 사고가 났어. 사고 해보면 조사해 볼 거 아니에요. 아, 원래 가치가 물건이 1000이었네. 근데 사고로 잃어버린 부분이 300이었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험회사 300 다 주느냐? 비례 보상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비례 보상이죠. 어떻게 하느냐?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일부 보험이 이제 1000짜리 물건을 500에 든 그런 경우를 일부 보험이라고 했죠. 이때 보험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 지금 이건 얼마예요? 1000이라는 보험 가액의 보험 금액의 비율이 2분의 1이죠. 1000을 500으로 들었으니까 50%죠. 50%. 그래서 실제 발생한 손해의 50%, 150만 보상합니다. 그게 비례보상의 원칙. 일부 보험의 경우. 일부 보험의 부분적 분손의 경우. 만약에 그 물건이 완전히 박살났다면 300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1000 다 잃었다면 그때도 2분의 1만 보상해 주죠. 왜? 보험 계약을 500으로 했거든. 보험 금액이 500이라서. 이게 일부 보험의 경우에 적용되는 비례보상의 원칙입니다. 이래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피보험자 입장에서 좀 안 좋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1차 위험 특약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0짜리 물건을 내가 500에 보험을 들었는데 특약을 해요. 특약이란 건 뭔가 추가적인 약속을 한 거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어떻게?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보상해 준다. 비례 적용 안 하고. 그러면 여기서 비례 적용 안 하고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보상해 주면 보험자가 얼마 보상해 줄 수 있죠? 300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이게 비례 보상이 적용되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실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거는 초과보험, 오버 인슈런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많은 경우. 근데 이거는 의도했을 때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의도를 했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내가 500만 원짜리 물건을 1000만 원이라고 뻥치고 보험 든 거니까. 그거는 사기죠. 악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보험 계약 자체가 신의성시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 전체가 그냥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사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는 그렇다 칩시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내가 1000만 원짜리 물건이었는데 그 1000만 원으로 보험 들었어요. 보험 가입과 보험 금액이 일치한 풀 인슈런스로 들었어요. 근데 얘가 물건의 가격이 하락했네. 국제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1000만 원 보험 계약 체결할 때 1000만 원으로 들었는데 물건의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500만 원이 됐어요. 내가 뭘 한 건 아닌데. 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해 주지도 않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분에 대해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상이 안 됩니다. 왜? 실손 보상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손해보험의 가장 큰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 체결하는 시점에 보험 금액이 1000이었다 하더라도 물건의 가치가 500이다. 가치 감소로 인해서 그러면 그 가치 감소로 인해서 상실된 500만큼은 어떻게 보면 이걸 보상해 주게 되면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되고 원칙을 어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허용되고 인정된다라고 하면 손해보험의 어떻게 보면 원칙이나 그 근간을 만드는 거예요. 대원칙입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손해보험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버 인슈런스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보험 가액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피보험이익의 가치고 그 중에서 실제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해서 사고 발생 시에 보험자가 부담해야 되는 한도를 보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을 정하는 방법은 법정보험 가액,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정하는 협정보험 가액이 있고요. 협정보험 가액은 기평가, 법정보험 가액은 미평가라고 하고 보험 가액과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초과보험, 전부보험, 일부보험 이렇게 나눠서 보험 부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살펴볼 부분은 보험료인데 보험료는 보험자의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료율에 대해서 보험 금액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 지급이 피보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의무와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동시이행 조건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의무에 해당이 되겠죠.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추가보험료, 부가보험료라고 하기도 하고 추가보험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개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순보험료는 쉽게 말해서 위험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확률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쉽게 말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산정을 하는 것이고 부가보험료는 이 보험회사들이 쉽게 말해서 땅 파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마진, 수수료 개념으로 붙는. 그래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실제로 보험에 드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의 종류를 좀 나눠보면 경과보험료와 미경과보험료가 있는데 이거는 포괄예정보험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보험을 1년 단위로 들었을 때 1월 1일부터 지금 9월 22일, 23일까지에 낸 그 부분은 뭐죠? 경과죠. 경과보험료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9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는 미경과죠. 그 부분인 거고 추가보험료는 특약이에요. 특약. 그래서 우리 왜 암보험 같은 경우에 특약 되는 거 있죠. 그런 거. 그래서 해상보험이나 이런 쪽에서도 어떤 부가 조건이나 특약에 의해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고요. 위험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순보험료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순보험료. 왜냐하면 순보험료는 여러 가지 그 부대 비용이나 이런 걸 계산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피보험 목적물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계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위험보험료이자 손해보험의 순보험료를 지칭하는 말이고 수입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일정한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그 회계 연도가 1년 단위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수입된 벌어들인 보험료의 총액을 수입보험료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보험료의 종류,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교재에서 이렇게 보험료의 종류로 묶어놔가지고 제가 그냥 보험료의 종류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런 표현들이 쓰이죠. 보험 시장에서. 자, 그래서 보험료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피보험이익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더 설명하지 않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좀 개념 자체가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재를 구했다면 그 교재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본다면 그 관련된 서적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강의 자료나 지금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피보험 이익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깨우치면 이게 대충은 아니고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 어떤 포인트가 있구나, 어떤 차이점이 있구나, 뭐가 키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향후 이제 우리가 학기 마칠 때까지 진행되는 해상보험론 수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나머지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수고했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